운명적인 만남이 있던 그날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오전에는 간병을 맡고 있던 사모님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고, 오후에는 사모님을 호텔로 모시기 위해 함께 이동했거든요. 저는 간호조무사로서 여러 병원을 거쳐 간병인 일을 해왔습니다. 몇 년 동안 개인 환자를 돌보며 익숙한 생활 패턴을 만들어 왔지만, 한 명의 환자가 퇴원하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환자를 맡아야 하는 일이었죠. 이번에는 운이 좋게도 이전 환자의 소개로 어떤 사모님의 전담 간병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체력이 상당한 분이었어요. 건강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었지만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간병인을 원하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병원이 아닌 사모님의 자택에서 간병을 하게 되었고, 그날은 사모님이 최고급 호텔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어 동행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내부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며 고급스러움을 뽐내고 있었어요. 로비 중앙에는 커다란 꽃장식이 자리 잡고 있었고, 벽난로 쪽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모님과 함께 호텔 프런트로 향했어요. 오늘 모임이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내가 방을 잡아둬서 간병인도 같이 묵을 수 있게 해뒀으니 편하게 있다가 가요. 네, 사모님. 그럼 저는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모임 끝나면 연락할게요. 너무 오래 서 있지 말고 소파에 앉아 있어요. 네, 사모님.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사모님은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저는 사모님을 배웅한 후 로비의 한쪽 구석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이곳에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상류층인 듯 보였는데, 저 같은 사람이랑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이 느껴졌습니다. 가방에서 물 한 병을 꺼내 마셨고, 로비 한쪽의 넓은 소파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며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시간이 되면서 로비에는 조금씩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갖춰 입은 남성들, 고급스러운 원피스와 정장을 입은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핸드폰을 확인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웬일인지 호텔 로비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멀리서 몇 명의 남성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는데, 그 남자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무전기를 착용한 모습이었거든요. 직감적으로 경호원들이라는 걸 알았죠. 그 남자들 사이에서 한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노신사는 단정한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걷는 걸음걸이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를 둘러싼 경호원들은 계속 주위를 경계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원래 유명인사들이 자주 오가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그 노신사가 로비 한가운데서 쓰러져 있었더라고요. 그분의 손은 가슴을 움켜쥔 채로 떨리고 있었고, 경호원들이 놀란 얼굴로 노신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의사 불러! 빨리! 주변이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호텔 직원들이 급히 다가왔고 손님들도 웅성거리며 그 장면을 지켜보던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 발작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데 간호조무사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노신사에게 다가갔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로비 한가운데서 노신사, 경호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변 호텔 직원들도 허둥지둥하며 의료진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그분을 당장 살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간호조무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왔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심장마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바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누구십니까? 의사 선생님이세요? 함부로 몸에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이 필요해요. 저를 막으면 이분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제야 경호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어요. 의료진 올 때까지만.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빠르게 무릎을 꿇고 노신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해요. 의식도 없고 호흡이 불규칙적이에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노신사의 상의를 살짝 풀어 호흡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노신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들리신다면 손가락을 움직여주세요. 하지만 노신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저는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정확한 속도로 가슴을 눌러 심장을 뛰게 하는 작업.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심장 제세동기 가져왔습니다. 호텔 직원이 응급 비치되어 있던 심장 제세동기를 가져왔고 저는 바로 제세동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노신사가 세게 기침을 하며 가쁜 숨을 내뱉었습니다. 숨 쉬세요. 천천히, 깊게. 노신사는 거칠게 숨을 들이마셨고 저는 한 손으로 그의 등을 살짝 받쳐주며 호흡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노신사가 정신을 차린 걸 본 경호원들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의료진이 오고 있습니다. 노신사는 여전히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노신사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희미하게 반쯤 뜬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분의 호흡이 괜찮은지 살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는데 노신사의 얼굴이 갑자기 경직되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좀 더 안정을 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그때 갑자기 그 노신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당황스럽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노신사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안정된 거 아닌가요? 몸을 너무 떠시는 것 같은데요. 호흡 한번 다시 해보실게요. 하지만 노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고 그분의 손이 제 손목을 향했습니다. 시계를 차고 있는 제 손목을 붙잡고 손목 시계와 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던 그분이 아주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이럴 수가. 노신사의 눈에서 또 한 번 눈물이 흘러내렸고 제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저는 병원이라는 곳이 낯설지 않았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큰 병원을 자주 다닐 수는 없었지만 저희 엄마가 몸이 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따라 동네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엄마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가면 항상 하얀 옷을 입은 간호사들이 반겨줬어요. 그 중에서도 진료실 앞에서 늘 웃는 얼굴로 안내해주던 간호사 언니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 간호사 언니 너무 친절해요. 그렇지. 미선이도 나중에 크면 간호사가 되고 싶어? 응, 저도 저렇게 하얀 옷 입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엄마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미선이가 간호사가 되면 엄마도 좋겠다.
그렇게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집은 엄마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를 굽혀가며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집안일을 도왔고 중학생이 되면서는 방과 후에 엄마 가게에서 서빙을 도와드렸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너는 공부만 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저는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간절히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엄마처럼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여전히 방과 후에는 엄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을 도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하시던 식당은 동네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백반집이었거든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았고 늘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는 곳이었어요. 엄마는 늘 힘들어하면서도 손님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미선아, 오늘은 반찬 좀 담아줄래? 네, 엄마. 저는 반찬을 그릇에 담는 일과 설거지를 했는데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을 보며 이곳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그날도 저는 저녁까지 식당에서 엄마를 도와드리고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마감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엄마, 무슨 냄새 안 나요? 그러게, 뭐가 타는 냄새 같은데? 순간 주방 쪽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고 놀라서 고개를 돌린 순간 주방 안쪽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불이야! 뭐? 엄마는 황급히 소화기를 찾으려 했지만 불길은 이미 너무 빠르게 번지고 있었어요. 미선아, 어서 나가. 엄마는요? 빨리 나가서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해. 저는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가 근처 가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불이야! 불이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바로 119에 신고했고 소방차가 출동했어요. 소방차가 오기 전 엄마가 수습을 하려 했지만 불길이 너무 순식간에 번졌고 엄마도 식당을 빠져나오셨거든요. 그날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식당 마감 후라 손님이 아무도 안 계시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지만 식당은 완전히 불에 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앞에 잿더미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뒤 그나마 우리 모녀가 생계를 이어가던 유일한 수단이었던 식당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고 엄마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화재보험을 들어둔 덕에 얼마간의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다시 식당을 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식당이 없어진 뒤로 집세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엄마는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며 여기저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게 할게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빨리 일을 시작하려고요. 미선아, 너 간호사 되는 게 꿈이었잖아. 간호대학에 가는 게 우리 미선이 꿈이었는데. 엄마, 괜찮아. 간호사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환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나 꼭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어. 그리고 지금 우리 집 상황에서는 내가 빨리 돈을 버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간호대학에 대한 꿈을 접고 간호조무사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날,
엄마는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선아. 이렇게 널 힘들게 해서. 엄마, 나 정말 괜찮아. 꼭 간호조무사 돼서 엄마 힘들지 않게 할 거예요.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는 간호대학 대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직업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다 처음 현장 실습을 나갔을 때 저는 진짜 병원에서 간호 업무를 배우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물론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 시작해야 했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바로 병원에 취업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 바쁜 날들도 많았고 때론 밤을 새우며 일을 해야 했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간호조무사 일은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보람차다고 느껴졌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분주한 하루였어요. 저는 오전부터 환자 돌보랴, 차트 정리하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병실로 약을 전달하러 갔을 때 병실 문 앞에서 한 남자가 서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보호자용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병상에 누워 계셨고 그 남자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차트를 확인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아, 네. 어머니 보호자로 왔습니다. 어머님께 약을 드릴 시간이어서요. 잠시만요. 저는 어머니께 다가가 약을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간단한 건강 상태를 체크한 후 보호자인 남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식사 후에 이 약을 꼭 드셔야 해요. 그리고 밤에는 수분 섭취를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눈 게 시작이었습니다. 남자의 어머니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그동안 남자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저는 매일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살폈는데 갈 때마다 남자가 어머니를 보살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늘 어머니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했고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면 바로 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기, 혹시 오늘 어머니 혈압이 어땠나요? 조금 높긴 했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혈압약을 드시고 나면 좀 어지러워하셔서.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보호자분이 신경 많이 쓰시네요. 네, 어머니랑 단둘이 살아서요. 어머니한테는 저밖에 없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남자에게 친근함을 느꼈고 그냥 솔직한 저의 집 상황을 말해버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머니랑 둘이 살아요. 남자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런지 보호자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도 병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어머니께서 퇴원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병실 밖에서 서 있었어요. 미선 씨, 잠깐 시간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했어요. 덕분에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셨고요. 별 말씀을요. 보호자분이 워낙 잘 챙기셔서요. 그러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밥 한번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니도 퇴원하셨고 그냥 미선 씨랑 이야기 나누는 게 편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병원 밖에서 만났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 이후로 연락을 계속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둘 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힘든 시간을 겪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우리였기에 연애를 하면서도 항상 서로를 배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만난 지 1년이 넘었을 때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미선아, 우리 결혼할까? 정말? 미선이와 함께라면 우리 어머니도 더 행복하실 것 같고, 나도 그래.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상견례는 별다른 격식 없이 어머님들끼리 식사하는 자리로 간단하게 진행을 했어요. 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분은 처음부터 친했던 사람들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 민철이 잘 부탁해요, 사부인. 저야말로 우리 미선이 많이 부족한데 잘 부탁드려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지냅시다. 이제 가족이잖아요. 네, 그래요. 가족이 됐네요.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간호조무사 일을 계속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게 힘들 때도 많았지만 남편은 늘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미선아,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나 너무 피곤해. 그럼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정말? 당연하지. 나 요리 잘하는 거 알잖아.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친정엄마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유난히 힘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오늘 하루는 어땠어? 그냥 몸이 좀 무겁네. 병원 가봤어요? 아이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지.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이 신경이 쓰였고, 그날 저녁 저는 병원에서 퇴근하자마자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별거 아니라니까. 병원부터 가요. 엄마, 그냥 두고 못 가겠어. 그렇게 엄마를 억지로 설득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진단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췌장암이었거든요.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미미해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 중에 하나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왜 더 일찍 발견하지 못했을까? 내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간호조무사 일을 하며 환자들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지만 엄마 몸이 안 좋은 걸 몰랐던 거였어요.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엄마. 엄마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선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그날부터 저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시간 외에는 엄마를 간병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는 엄마 곁에서 간병을 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여보, 장모님 곁에 있어줘. 여기는 내가 다 챙길 테니까.
그래, 사부인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니. 네가 곁에 있어드려야지. 그렇게 몇 달 동안 저는 엄마의 곁을 지켰지만 엄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그해 겨울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여보, 울어도 돼. 참지 마. 나 이제 어떡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저희 엄마는 떠나기 전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기셨거든요. 미선아, 이제는 네 행복을 생각해야 해. 엄마, 이제 곧 아이도 가질 거고 미선이 너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엄마가 그걸 못 보고 가는 게 아쉽구나. 잘 살아야 해, 우리 딸. 엄마가 떠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간호조무사 일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쉽게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노력을 했고 그러다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 저는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처음 받아든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기 맞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병원에서 나와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여보, 우리 진짜 부모가 되는 거야. 너무 행복해. 엄마한테도 바로 말씀드리자.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셨습니다. 손주가 생기는구나. 드디어. 축하한다. 몸조리 잘하고, 응?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직접 보양식을 만들어주시고 산모에게 좋은 것들을 챙겨주셨습니다. 많이 먹어야 해. 그래야 아기도 튼튼하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정말 잘 챙겨주셨지만 문득 친정엄마가 없는 현실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해줬어요. 장모님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그렇게 저는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감정 속에서 엄마가 없는 출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10달이 지나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작고 연약한 존재. 이 작은 생명이 제게 찾아왔다는 사실이 경이로웠거든요. 병실에 누워 아기를 안고 있는 제 옆에서 남편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여보, 정말 너무 고생했어. 우리 아기 예쁘지? 당연하지. 엄마 닮아서 아주 예쁘지. 건강하게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야. 그때 시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손주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저는 아기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우리 아가 엄마가 많이 사랑해. 그렇게 저희 가정은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엄마가 처음인지라 초반에 아주 애를 먹었거든요. 밤마다 아기가 깨고 울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며 함께해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아기 목욕시키고 재울게. 괜찮아요. 회사 다녀오느라 피곤할 텐데. 아니야, 나도 아빠니까 해야지. 남편은 서툴지만 열심히 육아를 도왔고 시어머니도 자주 집에 오셔서 손주를 돌봐주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동현이 엄마야, 좀 쉬어라. 내가 잠깐 안고 있을 테니까. 어머님, 괜찮아요. 얼른 가서 눈 붙여. 새벽에도 못 잤을 거 아니야.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 잠깐만 눈 좀 붙일게요. 아들이 태어난 후 저는 일을 그만둔 뒤 육아에 전념하며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신생아 때는 이 조그만 아기가 언제 커서 걷고 뛰려나 했는데 시간이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어느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아들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 오늘 유치원 끝나고 놀이터 가도 돼? 그래, 유치원 다녀와서 엄마랑 갔다 오자. 우리 아들, 주말에는 엄마 아빠랑 놀러 가자. 동현이 지난번에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했지? 진짜? 약속했어, 아빠? 약속. 남편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가방을 챙겨 출근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일찍 올게. 다 같이 밥 먹자.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찍 오겠다고 했던 사람이 오후 8시가 지나도 집에 오지 않았거든요. 일이 늦어지나 싶어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기다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말 받고 싶지 않았던 연락.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핸드폰을 쥔 채 한동안 그대로 얼어붙어 있다가 정신을 차린 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에는 경황 없어 보이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제 남편 어딨어요? 남편을 찾아 헤맨 끝에 남편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조치를 했지만 끝내. 거짓말이죠? 선생님, 아니죠?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 안 돼요. 우리 남편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아직 어린데 이럴 수는 없어요. 여보.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어린 아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아직 어린 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볼 거야.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아빠가 별이 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어도 아빠가 항상 보고 계실 거야.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을, 아들은 아빠를,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거였어요. 그렇게 남편이 떠난 후 저는 2가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 것인가. 고민을 했지만 그 선택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세요. 예, 너 그거 함부로 쉽게 생각할 일 아니다. 왜요, 어머님? 동현 엄마야, 너 아직 젊고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내가 있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껄끄럽게 되면 어떻게 하니? 앞으로의 일이라뇨? 어머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치만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저한텐 이제 우리 동현이랑 어머님뿐이에요. 어머님도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이 살아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그리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아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간호조무사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 밖에서 일하고 있을 때 동현이 학교 다녀오면 먹이고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저에겐 아들과 시어머니가 있었거든요. 소중한 두 사람을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도 생계를 위해 간호조무사 일을 계속했어요. 일을 하고 아들을 키우며 몇 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며 시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절염과 소화불량이었어요. 요즘 손목이 자꾸 아프네. 힘도 없고.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손목뿐만 아니라 허리와 다리까지 아프다고 하셨고 점점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식사량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반찬 입에도 안 대셨네요? 입맛이 없어서 그래. 미안하다. 괜히 음식 해놓고.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적게 드시면 기운이 더 없으실 텐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힘없이 눈을 뜨셨지만 몸에 힘이 빠져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셨고 저는 급히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 노인성 퇴행성 질환과 신부전 초기 증상이 동반된 상태였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약물 치료와 재활이 필요합니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급격히 약화되는 걸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일을 하면서도 어머니를 간병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겨드리고 혈압을 재며 상태를 살폈거든요. 저녁이 되면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고 침대에서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어머님, 오늘은 몸이 좀 어떠세요? 괜찮아. 동현애미 네가 이렇게 돌봐주니 고맙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는 점점 더 기운이 없어지셨고 거동이 어려워지셨습니다. 그러다 3년이 지나자 결국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계시게 되었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쯤 저는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며 지켜드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동현애미야. 네, 어머님. 여기 이거 받아. 시어머님께서는 손을 떨며 오래된 명품 시계 하나를 건네셨는데 저는 놀라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 시계 말이다. 이게 민철이 친아빠 거야. 저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남편의 친아버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별다른 이야기를 들은 게 없었거든요. 민철이 친아빠를 찾아. 그리고 며느리 사랑 듬뿍 받으면서 살아야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너무 놀라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분을 찾아 며느리 대접, 사랑을 받으라니. 어머님 상태가 악화되어 뭔가 혼동을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어머님께서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남편을 따라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저는 또 한 번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어요. 엄마, 할머니는 아빠한테 가신 거야? 그랬을 거야. 아빠 혼자 외로울까 봐. 그래도 아빠랑 할머니가 같이 나란히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지막까지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언제나 그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나여야 하는지. 친정엄마와 남편,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정말 한순간 그냥 나도 다 그만두고 떠나고 싶다는 몹쓸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아들이 있었고 그 아이를 돌봐야 했어요. 저는 간호조무사와 간병인 일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간병인 일을 같이 하게 되었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남긴 시계와 유언에 대한 생각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낡은 명품 시계를 제 손에 건네며 죽은 남편의 친아버지를 찾으라 유언을 남기는데 민철이 친아빠를 찾아서 며느리 사랑 듬뿍 받아 최고급 호텔 로비에서 경호원에 둘러싸인 노신사의 생명을 구하자 노신사가 절 보며 부르르 떨며 우는데 노신사는 제 응급조치 덕분에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눈을 뜨자마자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노신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을 들어 저를 가리켰고 그 모습을 본 경호원들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노신사는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럴 수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나게 될 줄이야? 무슨 뜻이지? 그때 호텔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사설 구급차가 호텔 입구로 도착했고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호텔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속하게 노신사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응급조치는 하셨다고요? 하지만 바로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경호원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노신사를 부축했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노신사는 구급차에 실려가기 직전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꼭 병문안을 와주오. 네? 내가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왜 꼭 와달라고 하시는 걸까? 하지만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노신사는 경호원을 불러 뭔가를 지시했고 경호원은 저에게 명함을 주며 노신사분이 어떤 병원으로 이송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꼭 병문안을 와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잊지 말고 연락주세요. 저는 경호원이 건네준 명함을 손에 쥔 채 그저 노신사가 무사히 병원으로 가기를 바라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결국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노신사가 입원한 병원은 고급스러운 VIP 병동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 쪽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와주었군요. 네, 그날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노신사는 저를 손짓으로 가까이 불렀습니다. 가까이 와서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날 저를 보고 왜 그렇게 놀라셨나요? 노신사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미선 씨지요? 어떻게,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노신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가 뜬 뒤 조용히 폭탄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 박민철의 친아버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민철이의 친아버지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이분이 남편의 친아버지라고? 그럼 시어머니가 남긴 시계와 유언.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제 남편 박민철의 친아버지가 맞으세요? 그런데 제 남편은 이미... 노신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늦었지요. 미안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주신 낡은 명품 시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 민철이 친아빠를 찾아 며느리 사랑 듬뿍 받으면서 살아야지.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침대에 누워있는 노신사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신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요. 이제는 모든 걸 말할 때가 된 것 같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깊은 후회와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요. 나는 젊은 시절 한 여자를 사랑했소. 그녀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소.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늘 환하게 웃으며 내 곁에 있었지. 하지만 내 집안에서는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소. 왜 그랬나요? 내 가문은 전통을 중시하는 곳이었소. 부모님은 이미 나를 위해 정해놓은 약혼자가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소.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소. 나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그녀를 지키지 못했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었소.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소. 그녀가 떠나기 전 나는 그녀에게 내가 아끼던 시계를 선물했는데 그때 나는 미처 몰랐소. 그 시계가 그녀가 나를 기억하는 마지막 증표가 될 줄은. 나는 그녀와 헤어진 뒤 부모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결혼을 했소.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날 노신사분이 쓰러져서 응급조치를 하던 그때도 어머님의 유품인 이 시계를 하고 있었네요. 그분 역시도 한동안 그 시계를 바라보다 말씀을 이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몰두하며 살았소.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히 그녀가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소. 그게 남편이었군요. 그래요. 하지만 나는 확인할 길이 없었소.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고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증거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건가요?
노신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 가장 큰 실수였소. 세월이 흐르고 나는 점점 후회가 커졌소. 나는 그 아이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소. 염치가 없지만, 내가 그 애들 만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맞다면 내 잘못을 사과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남편을 찾으셨나요? 노신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았지. 사람을 시켜 찾았는데 내가 그들을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소. 그녀도 그리고 내 아들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거든.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어머님도. 그래요. 내가 너무나 늦은 거지. 내가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용기를 냈다면, 그런 후회가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는데 차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시계를 풀어 그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이 시계를 주셨어요. 노신사는 두 손으로 그 시계를 가져가서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시계를 어루만졌어요. 이 시계, 내가 그녀에게 줬던 거요. 그분은 시계를 꼭 쥐고 마치 지난 시간 속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이걸 끝까지 가지고 있었군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시계를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구나. 저는 그 모습에서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온 한 남자의 깊은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후회하고 있었어요. 너무 늦게 찾았다는 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시계를 어루만지는 그 손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붙잡으려는 듯 조심스럽고도 애틋한 손길이었습니다. 이 시계를 그녀가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니. 그분은 손을 떨며 시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이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분이 정말 남편의 친아버지, 그리고 제 아들의 친할아버지? 노신사는 지그시 나이가 든 뒤에 아들과 어머님을 찾으려 했지만 그때는 이미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고 남겨진 흔적을 더듬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남편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직접 보지도 못했소.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소. 하지만 이제라도 당신과 손자를 위해 내 남은 삶을 바치고 싶소. 그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당신, 그러니까 내 며느리와 손자를 보살펴주고 싶소. 그것을 허락해 주겠소. 그 말을 들은 뒤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살아왔잖아. 그리고 이분은 어머님을 떠난 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솔직히 원망스러운 마음이었거든요. 평생 아빠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았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 살아왔어요. 알고 있소.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우고 일을 하면서 버텨왔어요. 남편이 먼저 떠났고 그 이후 어머님을 모시며 어머님 떠날 때까지 곁을 지켰고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니까 솔직히 혼란스럽네요. 충분히 이해하오. 저는 그냥 이제 와서 남편의 친아버지라고 나타나서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게
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어요. 내 아들. 아들은 이제 12살이 되었고 점점 커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걸 경험해야 했고 더 넓은 세상을 만나야 했죠. 하지만 그동안 혼자 힘으로 버티느라 아들에게 충분한 걸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것보다 아들에게는 저 말고 다른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그분이 조용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선 씨, 나는 당신이 내 도움을 거절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소.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그리고 내 아들과 결혼해 내 아들이 떠날 때까지 부부로서 연을 맺어 산 것도, 또 내 아들이 떠난 뒤 그녀를, 시어머니를 잘 모신 것에 대한 보답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손자를 위해서라도 받아들여주면 안 되겠소.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 어머님께서 남기셨던 유언을 전했어요. 사실 어머님이 떠나시기 전 이 시계를 주시며 유언을 남기셨어요. 남편의 친아버지를 찾아 며느리 사랑을 듬뿍 받으라고요. 저는 시아버님이 오래전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어서 어머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당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말해보시오. 제 아들에게 할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노신사는 그 말을 듣고 눈가를 붉혔습니다. 물론이요. 내가 가진 모든 걸 손자를 위해 아끼지 않을 것이오. 그날 이후 노신사는 저와 아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늦게나마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소. 저는 아직도 이 상황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남긴 시계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저희 아들에게는 할아버지가 생겼거든요. 노신사, 시아버님은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우리 손주 정말 자랑스럽구나. 요즘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리곤 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곁에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 그때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유언이 제 삶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시어머니까지 떠나보낸 후 저는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힘겹게 버텼고 가끔은 너무 지쳐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남편의 친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였죠. 처음 그분이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남긴 시계와 유언이 결국 저를 그분께 이끌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고 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마지막 사랑이 결국 기적이 되어 제 삶을 변화시켰다고요. 저는 아들과 함께 그리고 새롭게 찾아온 가족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